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중국판 베이지북은 실제보다 중국 경제의 사정이 낫다며 중국 경제의 붕괴가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20일 CNBC에 따르면 뉴욕 소재 중국 베이지북 인터내셔널은 3분기 베이지북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현실과 크게 괴리됐다며 중국의 성장률 붕괴가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가격 상승 영향으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1일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8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4.8% 감소한 연율 531만 채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 552만 채를 밑돈 것입니다. 제임스 블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1일 연방준비제도가 10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이날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나와 지난 17일 끝난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내려진 금리 동결 결정이 아슬아슬했다 하고 설명한 뒤 내달 회의 인상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실제 구제금융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조기 총선 승리가 그리스 신용등급에 중립적이라고 21일 진단했습니다. 피치는 그리스의 총선 결과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위험을 줄여준다고 예상했지만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그리스 정부의 협상 자세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출배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미국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계속해서 세계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의 9월의 인상은 피했지만 다음의 인상 시기가 10월이냐 12월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인사의 단어 하나하나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요. 잘 올라가던 미국 시장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알아봐야겠죠. 먼저 뉴욕 증시 모습입니다. 뉴욕 3대 증시 간밤에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77%, S&P 500지수 0.46%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04%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원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이 약값이 거품이다라면서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을 트위터에 언급하면서 바이오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전부터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요. 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수 상승폭 끌어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또 호조세를 보였던 부동산 지표도 부진하게 좀 나타나면서 증시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제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영국 지수 0.08%, 독일은 0.3% 올랐고요. 프랑스는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치러진 그리스의 총선에서 이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가 승리를 하면서 이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마감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어제는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WTI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4.5% 오르면서 46.7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브렌트유 역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49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네요. 이 같은 유가 급등은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에너지 공장에 불이 나면서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요, 경로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상해종합지수 전일보다 1.9% 가까이 오르면서 3,15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상해지수는 처음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제 첫 방미를 하루 앞두고 제조업 수주 기대감이 증시를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쉬었던 일본 증시는요,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휴장에 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은요,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에 많이 올랐었지만 그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금리 동결 소식에 2,000선을 바라보던 코스피는 1.5% 넘게 하락하면서 1,96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0.2% 가까이 하락하면서 68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에 미국과 유럽 시장이 하락세를 보인 그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우리 시장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조정폭을 줄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의 특징은요, 외국인의 매도였습니다. 한 달 넘는 순매도 행진을 접고 지난주에 사흘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였던 외국인은요, 어제 다시 2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동결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아직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대외적인 모습에 많이 흔들리는 시장인데요.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의 부동산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8월 기준 주택매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그동안 미국의 부동산 지표는 그래도 꽤 호조세를 띄울 것 같은데 어제 나타난 지표는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미국의 기준 주택 판매 지표 리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8월 달 기준 주택 매매 건수가 531만 건으로서 전월비 4.8%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월비 4.8% 감소한 것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치도보다도 하회를 했거든요. 시장의 기대보다도 하회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경제가 그 이번 바로 지난주 그 FOMC에서도 보고서에서 나왔죠.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이 이제 투자와 주택 부분인데 특히 이제 주택 부분이 아주 견조한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FOMC에서 지적했던 미국 경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문제와 수출 감소에 이어서 이 부분이 새로운 또 불확실성 요인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너무 올라간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이렇게 된 판매가 줄어든 이유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이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정점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좀 빠르긴 하지만은 그런 예단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던 기준주택 판매 지표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표에 더해서 이런 부동산 지표의 부진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이 같은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이 미국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그러면서 또 10월에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 합니다. 참 미국 내부에서도 참 분위기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만 본다면은, 어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고용은 이미 완전 고용 상태에 가 있거든요. 왜냐면, 연준이 5.0을 완전 고용이라고 보는데 5.1까지 갔기 때문에, 실업률이 갔기 때문에, 고용만 본다면 완전 고용 상태에 가 있는데, 왜 금리를, 어제 동결을 했느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갈립니다. 어느 쪽을 중심으로 보느냐. 사실 FOMC 회의에서도 미국의 이제 투자라든지 조금 오늘 지표가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주택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글로벌 경제 흐름 문제라든지 혹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어느 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보느냐 하는 것인데,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왜냐면 과거에 1930년대 대공황 때도 대공황으로부터 경기 회복이 되다가 연준이 그 당시에 연준 총재가 의장이 에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클스가 금리를 올리면서 다시 주저앉아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와 고용 지표 어느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미국의 베이지북과 같은 방식을 가진 중국의 경제 동향 보고서죠. 이 차이나 베이지북이요. 중국 경제가 생각처럼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좀 제조업은 조금 부진했지만 서비스 부문은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차이나 베이지북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분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기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는 거고 또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 문제인데 참 이게 이제 제조업 쪽은 둔화가 됐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지금 이제 제조업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져서 한마디로 공장의 40%가 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은 문제가 되는데 그 대신 이제 서비스업이 보니까 운송업이라든지 소매업, 부동산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조금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래서 서비스업이 괜찮으니까 중국 경제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요. 제조업 비중이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제 이런 경우예요. 경제가 위기가 되면은 언제나 제조업 비중이 떨어진다. 왜냐면 위기는 언제나 제조업 쪽에서 오거든요. 공장 가동률 떨어지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서 투자했으니까 금융 부실로 연결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에 언제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제조업이 비중이 떨어지고 그 대신 그 자리를 서비스업이 몇 그런 거. 서비스업도 이제 지금 중국처럼 운송업이라든지 또 소매업 같은 지금 한국에도 그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일자리를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 한국 경우를 미뤄 보면은 중국의 경우도 우리가 그때 제조업 부진 때문에 위기를 깨끗한 케이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을 잘 읽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행간을 읽지 못하고 단순히 나타난 데이터만 가지고 일단 서비스업이 제조업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 제조업 부진을 보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위기의 징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분석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시각이 또 충분히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경우를 미루어 봤을 때 제조업이 부진했을 경우에 경기 위기가 좀 심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한 데이터만 보고 경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경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
우리 경제는 생각보다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요, 이 3%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의 성장률이 2% 초반대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0.7% 성장했었던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 경제 성장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지금은 바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제가 사실은 굉장히 금년 초부터 걱정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벌써 이제 상반기에 1분기 성장률이 2.5%고 2분기 성장률이 2.2이기 때문에 상반기 평균이 2.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2.35 정도를 보다 연간 전체 성장률이 높아지려면 하반기에 이거보다 높은 성장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반기에 지금 이제 수출, 소비, 투자가 이제 성장의 3대 축인데 지금 수출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하고 있고 소비도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고용 사정도 소비의 가장 관건이 이제 고용도 개선이 크게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계부채도 여전히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년들의 문제가 장노년들이 지금 소비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그 평균 소비 성향이 좀 떨어지고 있고 투자도 지금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제약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전혀 그런 노동 계획이라든지 혹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이 사면을 받은 SK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혹은 몇 군데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가 크게 좋아질 여건이 없는데 상반기 2.35보다도 다소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상하반기를 평균하면은 2.5%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이제 36개 외국인 IB들이 평균이 내놓은 것이 2.5, 금년에 2.5입니다. 저도 요 정도 내외가 요 정도 내외 달성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노무라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무디스나 모건스탠리는 2.23%까지 낮춰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수출, 소비, 투자 어느 면에서도 좀 확실하게 괜찮을 것이다 하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제도 대통령께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 오히려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비관적인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고 특히 기업가들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더 이제 경제가 더 안 좋아져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비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해주고 소비 여건을 개선해주고 수출 여건을 개선해주면 자연스럽게 낙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당국은 우리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경제 주체가 낙관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 결국은 2.5%를 넘기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예측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글로벌 시장 보면요, 미국과 유럽이 좀 올랐고 중국 증시도 괜찮았는데요. 자, 우리 시장은 조금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부터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 투자 참 쉽지 않으시죠? 더군다나 금주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좀 더 분석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야 될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 이번 주말이네요. 다음 주도 아니네.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로 9월달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다음 주 수요일 9월 30일이 9월의 마지막입니다만 실질적인 마지막은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주 매매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금주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보수적인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오늘 장 투자 전략 그리고 금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를 포함한 해외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 미국 시장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평양을 한번 건너가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네,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의 상승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난주 금통위에서 미국 연준에서 FOMC에서 미국 금리를 어떻게 동결시켰죠. 근데 이 동결을 하고 나서 동결했다는 것은 주식시장은 호재입니다. 근데 동결하고 나서 불확실성,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시장을 다시 한번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오히려 9월달에 그냥 미국 금리도 어차피 할 거면 인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미국 정책 당국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특히 FOMC 위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미국 금리를 인상할 만큼 경기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 시장의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여전히 올해 안에 미국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주식시장이 악재냐?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기서 어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왜 악재냐면 이머징 마켓 시장,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시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그룹에 놓여져 있는 이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의 미국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대규모의 미국 자금으로 인해서 그렇죠? 미국 금리가 제로 금리까지 떨어지면서 전 세계 시장에 미국 돈이 풀렸습니다. 그것이 회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악재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불안감이 미국 시장도 상승에 걸림돌긴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상승을 했죠. 네, 지난주 급락에 따른 소폭 반등을 하면서 다우가 한 0.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장초반 1% 이상 상승을 했다가 어떻게 됐나요? 네, 막판에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힐러리 클린턴이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께서 약간 정상화 발언하면서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여파가 상승폭이 둔화된 첫 번째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연준 위원 중에서 데니스 로카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께서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 로카드 애틀란타 연준 총재는요, 이 완전히 강력한 매파 성향은 아닙니다. 하나 약간 중간 계약, 매파에 조금 가까운 분인데요. 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여전히 미국 시장에 불안감을 던져도 그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이유가 큰 폭의 상승폭을 저해하는, 상승폭을 확산시키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면서 상승폭은 좀 둔화해졌습니다만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제지표,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좋지 않았죠. 8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상치보다 하회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이 경제지표도 상승폭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죠.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저 위에 제가 가로 횡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해드렸는데 17,400포인트 라인입니다. 이 라인부터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이번에도 반등이 17,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되밀렸던 이유가 17,000포인트 이상에 놓여진 이 매물을 현재 시장 에너지가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난 8월 찍었던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렇죠. 여전히 어떤 박스권에 이런 선별적인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그리고 외부 재료라든지 영향에 따라서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변동성이 다소 있는 그런 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태평양에서 미국에서 대서양을 또 한번 건너볼까요? 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그리스.
이번에 유럽 금융위기 진원지였던 이 그리스가 그렇죠. 총선을 실시했죠. 총선을 실시했는데 기존 전 총리였던 알렉스 치프라스 전 총리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이제 어떤 변화보다는 안정을 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유럽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달러와의 강세 그리고 유가의 급등 소식 또한 유럽 증시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어때요? 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급락했다는 여파로 반발 매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럽 증시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고 본다면 유럽 증시도 미국의 금리 동결 이후에 어떻게 향후 정세가 전개되는지 여부를 보고서 배팅하겠다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의 대표주자 독일 닥스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지수 일봉 차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독일 지수도 1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사이 이 라인이 1차적인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1500포인트가 넘어가면은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1500포인트까지 9월달 들어서 근접을 했죠. 지난 9월 9일날 1512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그제 지난주 급락 이후에 금요일장에서 자 어제장에서는 어때요? 예,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역시 지난 8월달과 쌍바닥의 가능성은 높은데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중국이 또한 이번 주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일본 시장을 제치고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일본 시장은 또 내일까지 휴장입니다. 그죠? 일본 시장은 어제는 성인의 날이었고요. 오늘은 국민의 날이고 내일은 추분절 연휴입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은 내일까지 더군다나 휴장을 합니다. 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중국 시장 모습을 보면은요. 중국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죠. 역시 경기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자 근데 중국 시장도 이미 바닥을 다져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상승 시점이 언제냐 하는 그런 과정을 남겨놓고 있지 않다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도 중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있습니까? 네. 사상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방미를 하죠. 이 방미 기간 동안 어떤 경제 협력을 하느냐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제장에서도 중국 시장의 반등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가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시장이 그동안 엄청나게 빠졌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장기 하락했다는 반발 매수세 그리고 방미 시진핑 주석의 방미에 따른 경제협력 가능성이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중국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세계 주식시장이 어려운 것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의 여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언제 해소되냐의 여부입니다. 근데 이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조금씩 열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작년 12월 이후 중국은 개인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80%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래도 개인 투자 비중이 50% 미만하지 않습니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80%가 개인입니다. 이 개인 투자가들의 신용융자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한 급락세가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은 지난해 12월 이후에 신용 잔고가 6천억 위안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깡통이라고 개인 투자로 피해가 컸다는 얘기죠. 근데 중식 시장으로 본다면 이건 호재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도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장기 하락에 따른 매력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상해종합지수 위에서 상단에 저항 추세선을 쭉 거드렸어요. 이 저항 추세선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 찍었던 저점에서 계속 황보하는 모습이죠. 예, 중국 시장 그래서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것이 없는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지수가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승 전환하기까지의 그 저항 추세선을 뚫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넘겨놓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규격하는 여부가 퀘션 마크죠. 자, 오늘 시진핑 주석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25일 날 정상회담에 있죠? 그 여파, 경상회담 옆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푸느냐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 내일까지 일본은 시장입니다만 다음 주 중국은 국경절 연휴입니다.
10월 초죠.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 동안 휴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월 중순 돼야 되지만 한 두째 주 정도는 돼야 되지만 세계적인 시장에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점을 염두에 주시면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나흘간의 상승을 마감했죠. 그래서 대망 2000포인트 돌파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어때요? 아내와 다를까? 다시 한번 1960포인트대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사흘 연속, 지수는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는 사흘이죠.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다가 어제는 2천억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락폭이 깊었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이미 제가 지난 목요일장에서도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금주도 상승할 때는 그렇죠? 한번 이익실을 해주는 것이 좋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장에서. 왜냐? 자,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는 1900포인트 때와는 또 다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제의 조정은 충분히 예상됐던 조정이고 그렇죠? 예. 그게 겁낼 필요는 없다. 이제 반등 끝나고 다시 하락 반전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앞서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그렇죠. 추세적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는 이미 바닥을 찍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자, 제가 자막에다 그냥 딱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2000포인트 돌파를 위한 과정이 남아져 있다. 남겨져 놓고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염두에 둔 단순한 매매 전략을 수립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상승하면 이익 실현하시고 하락하면은 쫓아가면서 팔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국내 증시는 상승 추세선을 거드렸습니다. 이 추세선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네. 이 장은 여전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자, 오늘 새벽에 난 미국과 유럽 증시를 포함해서 동남아 국내 시장의 전일 시장의 모습은 이미 지금장은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니고 그리고 외부 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성이 큰 그런 변동성이 큰 장임과 동시에 어떤 박스권 틀에 아직은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계를 들면서 글로벌 증시 자세한 리뷰에 더해서 우리 국내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우리 시장의 조정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는 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체크포인트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모두에도 언급해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자, 먼저 미국. 체크포인트 중에서 이 미국이 최근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상승폭이 저하된 요인도 어때요? 예. 미국 금리 동결이 불안감 해소,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이 불안감이 어떻게 해소되느냐 이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관건으로 자, 24일 날 매사추세츠대에서 옐런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죠. 공개 연설을 합니다. 이 옐런 의장의 연설의 내용 핵심이 무엇이냐? 24일. 기대가 됩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니요,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24일입니다. 주말이죠. 추석 연휴 앞둔 시점 옐런 의장의 담화 내용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일 날은 2분기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 지표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미국 경기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중국이죠. 역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다 보니까 중국은 체크포인트가 뭡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방미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5일 정상회담의 기자회견 한번 내용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23일 날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라고 하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중국 경기가 진짜 여전히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느냐, 여기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 이 지표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과 중국에서 나올 법한 굵직한 이슈들 잘 챙겨보시면서요. 이 금리 동결 이후의 불안감 해소 여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있는 주이기도 한데요. 이 불확실성이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투자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산다면 한번 보죠. 자, 먼저 제가 오늘의 투자작을 말씀드리기 앞서 어제장에서 가장 불안한 요인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의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휩싸이고 있죠. 삼성전자가 가지 못한다면 국내 증시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향후 움직임, 물론 지금은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닥을 찍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여드리기 앞서 자, 처음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모습을 한번 보죠. 예, 그렇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예, 지난 8월 중순에 수직 하락한 급락을 보였죠. 급락 급등 이후에 완만하게 진행하는. 결국 이번 이 횡보는요. 지난 8월 달에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쌍바닥이죠. 저걸 깨지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지금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대형 악재가 터지면 직전 저점이 깨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호재는 없어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가는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제의 급락, 오늘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하락한다면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하락하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급락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말씀드렸다시피 연속 하락할 때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저는 오늘도 아침 시초가 개파락해서 시초가 이후로 빠진다면 이것은 단기 매수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지난주도 언급해드렸다시피 상승을 한번 이익실현을 할 필요는 있다. 단기로 현금 비중을 유지한다는 지원에서. 그러나 하락할 때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특히 연속 하락할 때는 매수권에도 들어온다는 점 유념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차기 관심주입니다. 관심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과연 그 중에서 어떤 게 주도주인지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과대된 대형주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그리고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말해서 핀테크 관련주들 요즘 급등하고 있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들, 이 장에서도 뭐 롯데그룹 관련주 3인방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L 이런 종목군들,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추가적으로 부각될지 여부는 아직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금주가 아니라 추석 연휴 이후에 새로운 시장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그때 주도들을 위해서 지금 좀 보수적인 운영 전략,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X 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 좋은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예병구 멘트입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올라갈 때는 또 디커플링으로 가다가 미국이 떨어질 때는 또 커플링입니다. 중국이 올라갈 때는 또 디커플링이고 중국이 떨어질 때는 또 커플링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럴까요? 여기서 맞고 떠들 맞고 저기서 떠들 맞고. 자,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아직 대기업들의 실적이 완연히 좋아진다고 볼 수 없고 경기가 살아 돌아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국내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또 어닝 시즌이 좀 다가오게 되면 그때 돼 갖고는 또 힘들어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주요 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이 또 점점 도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쪽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일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요, 여러분 쌍방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쌍방울 양 사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이건 주가를 올리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에서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면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괜찮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죠. 그래서 전일 쌍방울 잠깐 차트 잠깐 보고 갈게요. 보면 가격 제한폭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에서 바로 조정을 조금 줬죠. 그러니까 아랫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죠? 음봉을 만들어냈다가 결국은 아랫꼬리 달면서 위쪽으로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성장 동력 날개를 달았다. 주가를 올리겠다.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어제 신문 읽어준 남자를 잘 참고하셨다면 몇 분이 아마 그 신문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화도 오시고 하셨는데 자 대응하는 방법은 간략합니다. 장기 박스권은 1,750원대를 뚫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한 3,500원까지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기선까지 딱 노려보고 불꽃쇼가 나올 때 익절가를 자꾸 높여가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종목을 한번 잡아내보자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섹터, 어떤 특정 섹터, 모멘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제 전일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코스닥은 의외로 견조했다는 것, 결국은 실적에 대한 어닝에 대한 불안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고 그들이 외국인들이 스탠스를 빠르게 바꾸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스탠스는 역시 여전히 위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조정이 크게 들어오면 매수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은데 여전히 종목 장세예요. 그래서 대형 종목군 위주로 해서 포트 편입은 적당치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죠. 지난주 금요일날 개장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지면 매수해야 될 쪽은 대형주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직까지 조선, 정유,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 구조조정 다음에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의 어떤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형주 종목 쪽보다는 중소형주 종목군 중에 종목 집중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 그리고 종목 장세 이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외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외신에 뭐 중국 얘기가 오늘도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가장 핫한 국가가 이제 중국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요거 좀 살펴보고 가야 돼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애플 스피드 업 일렉트릭 카 에포트 즉 애플 이 이제 속도를 낸다. 어디에? 일렉트릭 카 전기차죠. 그래서 이 전기차의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애플 iOS가 이 차량 디바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애플은요 이런 카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카 시장 본격적으로 열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인차 시장 본격적으로 열어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플의 이런 이제 집중 전략은 결국은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서 어떤 코드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애플의 이제 신사업이라고 불리는 코드네임 타이탄입니다. 이 타이탄의 이 주요 목적은요, 무인차, 전기차, 그 다음에 스마트카입니다. 결국은 이 일렉트리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기화시켜서 그 모든 시스템을 제어를 하는 것 역시 애플의 iOS를 통해서고 이것을 연동시키는 것을 바로 가정과 집까지 모두 그리고 회사까지 모두 연동시키는 시스템 그들을 하나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제어 솔루션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스마트카하고
전기차는 이제 가까운 미래의 성장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대기업 쪽에 자꾸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그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이 시장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일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장 후반에 결국은 위로 올려놨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 스마트카의 대표적인 종목 MDS 테크, 맛동산 테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하나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죠. 시진핑이 오늘 첫 미국 국빈 방문을 합니다. 자, 이거 역시요, 증시에서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기사의 머리글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경협 카드로 미국을 달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협력, MOU, IT 지원 등 돈 보따리 풀기에 나섰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중국이 누가 자꾸 우리를 우려해서 자꾸 금리 인상을 뒤로 늦추고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너가 오히려 지원해 줄게. 너가에게 돈 풀어줄게. 그러니까 너가 우리 자꾸 걱정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시진핑은 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어떤 주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인 알리바바 회장, 그 다음에 바이두 회장 리엔홍입니다. 리엔홍 바이두 회장, 그리고 텅신 텐센트 회장, 양위안칭 렌샹 레노버 회장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회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그들이 경제 협력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경제 협력하자고 나섰는데 미국이 싫다고 할 이유는 없겠죠. 특히 공식 석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지금은 미 증시와 중국 증시 모두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제 협력과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런 돈 보따리 풀기들이 결국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조정이 들어오면 적극적 매수 관점으로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자 이 기사를 발췌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전신서, 전화, 스마트폰까지 천지 개별. 이젠 IoT, 5G, IoT로 승부하겠다. 여기의 핵심은요, 우리 전화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5G, IoT, 즉 인터넷 오브 싱즈로 승부하겠다. 우리의 모든 이제 집중 전략은 IoT, 인터넷 오브 싱즈입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집중해 들어가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대기업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죠,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또 순환 매작 차원에서 돌고 있습니다. 전일은요, 경봉, 바로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죠. CCTV 설치 의무와 더불어서 강한 상승세. 에이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통합 솔루션 시스템, 카드 통합 솔루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에이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다. 결국은 또 사물 인터넷 쪽에 매수세가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봉을요, 제가 한참 말씀드렸던 데가 3월달, 2월달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이게 진정한 대장주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갑니다. 왜? 명확한 미래 산업이고 성장성의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매출 1조 글로벌 물류기업 시동,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성 SDI에 300억 해외 물류 수주를 했다. 삼성 SDI가 한솔 로지스틱스로 자꾸 일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협력 강화해서 해외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겠다는 그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보세요. 지금 한솔 로지스틱스의 주가를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주가가 아직도 제대로 오른 모습은 없습니다. 이제 장기간의 어떤 지지를 형성하고 그 위쪽으로 올려놓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가 어딘가 하면 5,500원 셉니다.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반영된 게 없어요. 한솔 로지스틱스와 삼성 SDI 협력 강화. 당연히 한솔 로지스틱스의 시가총액을 보자면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강화로 보자면 지금 이 전일 시가총액 750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300억 해외 물류 수주를 했어요. 당연히 뜰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만약 시가 출발해서 조정이 들어오면 이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도 투자 전략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가위 안도랠리입니다. 지금은 쉽게 안도랠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마음 놓고 투자해도 좋은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도랠리 한가위까지만 보자. 계속 이번 주 내내는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목요일 날 제가 이 한가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소통의 공간을 갖고자 합니다. 확신 투자. 자, 이거 오늘 내일 중요한 거 시장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8시부터요. 오후 2시까지 샘플러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바로 여러분 저와 소통 공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1577-7451번이니까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문의하셔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 만 물러가고요. 잠시 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측해 주신 대로 어제 시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마지막에 낙폭 줄여가면서 전약 후가 개장을 연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 힐러리가 약간 정상화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면서 바이오주가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슈가 오늘 우리 제약 바이오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장중에 3%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약바이오 섹터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봐야겠지만은,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던 조정의 폭, 시장의 경우 조정의 폭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 잠깐 지난주에 들어오는가 싶었지만은, 또다시 대량으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계속되는 박스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습적인 상승이 찾아왔을 때 내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끌고 갈지 아니면 매도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챙기는 것이 현명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엔 어제 글로벌 증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것이 전략 후강의 장세를 좀 예측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종목들 언급드렸던 그런 부분들. 자, 역시나 코스닥 지수 예상대로 전략 후강의 모습들 나온 모습입니다. 거의 마이너스 1%에서 보합까지 어떤 그런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초반에 약세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후장에 끌어올린 모습들. 자, 결국엔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는 다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던 것이 코스피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들과 테마성 종목들로 몰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재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시장에서는 수익률 게임이 재미지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 기술적인 상승이 좀 왔을 때 대응을 못하신 분들, 자, 조정권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코스닥 지수 710포인트에서 720포인트 부근까지는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 정리, 반드시 재정비에 대한 주문,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청자분들은 실행으로 좀 옮기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NH 엔터, 어제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어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4% 넘게 급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바닥권에서 벌써 정확하게 한 30% 정도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49,000원대부터 거의 수직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니까 그 정도 상승이 나온 모습들. 일단은 코스닥 시장 이번에 가격 장폭 변경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 경제에 대한 악재 지속적으로 겹치면서 코스닥 시장 폭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제가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황소처럼 선이 굵은 투자를 주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과정들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런 리딩 방송은 없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하시고 자 시장이 급락을 해도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매수한 종목들은 반드시 큰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그리고 NH엔터 최근 4만원대 5만원대 이탈했을 때 엉터리 전문가들 매도 손절 사연도 냈지만은 우리는 꾸준히 홀딩 관점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과정으로 연결을 했다라는 점 인지를 좀 하시고 계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화를 받았는데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무료로 이제 리딩을 해주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고 다른 분들한테 가입해서 깨지는 그리고 희한한 습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 좀 드리지만은 주식에는 큰 전문가가 없습니다. 주식 전문가 치고 본인이 매매해서 큰 수익을 내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하지만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저도 이제 당연히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 같은 상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제발 좀 유료 가입한다시고 진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런 어리석은 부분들은 반드시 없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결국에는 NH엔터 저도 어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7만 원 부근까지의 목표가 잡았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일단 저희는 어제 이제 가진 물량을 싹 정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단 매물벽에 대한 부분들 장중에 66,000원에 66,600원에서 66,700원대 3.5% 정도에서 전량 패대기를 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NH엔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물량들 전진 배치하셔서 기관들에게 물량 폭탄 투하를 해갖고 시장가로 제대로 한 방 매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NH엔터 재료는 꾸준히 있지만은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포트 구성을 해서 끌고 온 만큼 일단 정리 관점으로 보고 새로운 포트 구성을 위해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단기 상승 수익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에스테파마 어제 레벨업 종목 중에 좋은 흐름으로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양방 포지션으로 좀 마감한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61선 저항 뚫는 날이 되겠죠. 23,000원대에 대한 저항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 거래량을 동반한 61선 돌파형이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 고가적인 부분들 가격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장 결국 이제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적응하냐 못하냐가 수익률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미리미리 선점을 해서 바닥권에서 꾸준히 매집을 해서 롱런의 관점에서 장타를 또 한번 날린다면은 또다시 큰 수익률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꽃길이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를 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NH엔터 상승 차익 실현하시라는 말씀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 코멘트와 함께 오늘 장 대처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출발 싱쇼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